오늘 배울 내용은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 생시세포 치료에 대한 논쟁이랑 유전형질 개량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죠. 생시세포 치료에 대한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이 생시세포 치료 때문에 후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유전형질 개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생학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입장부터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별표를 칠게요. 별표 치고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한번 집중 있게 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가 있죠. 일단 칸트의 사상부터 잠깐 복습할게요. 칸트는 어떤 사상을 펼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칸트는 의무론에 대한 사상을 펼친 사람인 거죠. 의무론은 뭘까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우리가 인간이 의무에 따른 행동만이 굉장히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칸트의 사상 중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한테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인격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인간한테 인격적인 가치가 있냐? 왜 인간을 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냐면은, 인간의 특징을 보면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성이란 뭐냐? 이성을 가진 존재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율성이란 뭐냐? 자신이 스스로 준칙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만든 준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인간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성과 자율성이 없는 존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라던가 식물들이라던가, 아무튼 칸트의 입장에서 자연 같은 경우에는 자연한테는 이성과 자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목적으로 대우해 줄 필요도 없고, 자연한테는 사물일 뿐이고 어떠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칸트의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한번 볼게요. 칸트를 인간 중심주의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짝대기부터 볼게요.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사람도 잔인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는요, 사이코패스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악명이 높은 범죄자라던가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 동물들을 이렇게 재미로 죽이거나 이렇게 사냥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물을 굉장히 잔인하게 대우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면 나중에 커서 사이코패스라던가
아니면 범죄자들처럼 사람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뭐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하여 동물을 어떻게 배려한다? 간접적으로 동물을 배려한다라고 했죠. 이 간접적 배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간접적 배려. 결국엔 동물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유는 뭐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배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동물이 인간한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칸트의 입장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을 볼게요. 이런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자연 파괴라던가 환경 파괴, 동물들의 복지라던가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피터 싱어라던가 밑에 레건이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이 레건이라는 사상가가 새로운 어떤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윤리를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일단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리주의 입장과 가깝습니다. 네, 공리주의 입장에 가깝고요. 피터 싱어의 이 론을 뭐라고 부른다? 동물 해방론이라 부른다. 일단 공리주의 입장부터 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공리주의 입장은 쾌락과 고통, 그냥 쾌고 짧게 부르는 거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쾌락은 늘려야 되고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는 도덕 원리가 있죠. 그래서 동물도 쾌고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뭐 강아지라던가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동물도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간식 같은 거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산책 가자 하면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목욕을 시키거나 발톱을 깎는 건 나한테 고통을 주니까 굉장히 피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동물도 공리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공리의 원칙은 무엇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 원칙에 따라 동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두 번째 짝대기 볼게요. 쾌고를 느끼는 존재들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쾌고를 느끼는 존재 누가 있을까요? 인간이 있을 테고 반대로 동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경제 발전을 하죠. 돈의 논리라던가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하고 환경 파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아요? 지금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집안에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경제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 경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생존권이라는 이런 이익이 부딪히면 과연 피터 싱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각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이라든가 동물의 이익을 서로 똑같이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장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농장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숲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이익이 있다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식지 파괴 때문에 생존권이라는 이익이 파괴되고 있죠. 이 두 가지 이익을 서로 동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싱어는 어떻게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이 인간들이
서식지를 개간하면 이거랑 관련된 이거에 영향을 받는 인간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칠게요. 서식지를 개간하면은 이 인간 100명한테 쾌락을 얼마만큼 준다? 한 20만큼의 쾌락을 주고요. 반면에 서식지를 개간하지 않으면 인간한테 얼만큼의 고통을 주냐면은 100명의 인간한테 한 마이너스 10의 고통을 준다고 가정해봐요. 반면에 동물한테 만약에 서식지를 개간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쾌락을 주냐? 동물 한 몇 마리로 할까요? 동물 50마리에 얘네들한테 서식지 개간하지 않은 쾌락을 한 30을 할까요? 20이나 30? 30만큼의 쾌락을 주고 고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식지 파괴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을 주니까 고통이 한 마이너스 50이라 칠게요. 이런 식으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서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의 집단을 위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고통의 양을 계산해보면 인간의 고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0만큼의 안서진님의 마이너스 1000만큼의 고통을 주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00만큼의 고통을 주니까 동물한테 지금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계산했는데 인간의 고통이 더 크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입장을 위한 인간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똑같이 동등하게 고려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점을 봅시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겠죠. 뭐 식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렁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발달이 덜 된 이런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라던가 곤충이라던가 이런 쾌고를 느끼지 못하는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다. 그리고요,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쾌고를 느끼는 존재를 수단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인원수가 많아야지 더 크게 쾌락과 고통의 양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자의 집단이라던가 개인이라던가 이런 개인의 쾌락과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건의 동물 권리론을 볼게요. 너무 더러우니까 좀 지울게요. 레건의 동물 권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무론적인 성격이 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건의 동물 권리론, 자신의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이 삶의 주체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볼게요. 이 삶의 주체라는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삶의 주체란 삶에 대하여 욕구, 목표, 희망, 선호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이해, 관심을 갖는 존재를 의미한다 나와있죠. 이 삶의 주체라는 개념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외우는 게 좋다. 삶의 주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삶의 주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각력과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했는데 굉장히 이 행동해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행동을 계속 목표로 한다던가 아니면 희망을 한다던가 선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지능이 높은 포유류한테만 이렇게 삶의 주체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강아지로 예시를 들면은 어느 날 강아지가
주인이랑 뭐 행복하게 산책도 하고 주인이랑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했더니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주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저 위에 식탁 위에 간식이 있네? 저거 간식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 나 저거 먹고 싶어 하면서 굉장히 간식을 꺼내려고 이렇게 사고를 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목표라던가 욕구를 가진 존재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는 존재가 우리가 삶의 주체라고 불러요. 이런 삶의 주체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삶의 주체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굉장히 칸트의 향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 문제점을 볼게요. 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주체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지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유류 이외의 다른 종류의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 보호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피터슨의 동물해방론, 레거의 동물 권리론 이거는 반드시 외우는 게 좋다. 여기까지 할게요.